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누군가 가까워지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닫혀버리는 경험, 아니면 반대로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가슴이 내려앉는 그 불안. 이런 감정들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사람과 가장 먼저 연결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람을 신뢰하는 방식,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식 전체를 조각해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각인된 원형적인 이미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이미지는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원형입니다. 이 원형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 세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은 바로 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6가지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고 오래된 고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천천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시작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누군가 먹여줘야 하고 추우면 누군가 감싸줘야 합니다. 무섭고 불안할 때 달래줄 목소리가 필요하고 존재 자체를 기뻐해줄 눈빛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첫 번째 존재,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 초기 관계를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어머니와 형성하는 애착의 지리 이후 모든 관계의 원형이 된다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증명해 온 사실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지 심리적 발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 전체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어머니는 2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자양분을 주고 보살피고 품어주는 긍정적인 어머니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집어삼키고 오가매고 억압하는 부정적인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물론 현실의 어머니는 이 2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도 완벽하게 따뜻하기만 하거나 완전히 상처만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떤 경험을 더 많이 했느냐에 따라 내면에 각인되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어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합니다. 연인에게서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친구 관계에서 어린 시절의 패턴을 반복하며 직장 상사에게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무의식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수록 그 힘은 더욱 강하게 삶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상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감정적 부재입니다. 어머니가 물리적으로는 곁에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랍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지 않으며 좋은 학교도 다닙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항상 어딘가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자신의 걱정과 피로에 잠겨 있거나 아이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웃어주는 순간이 드뭅니다. 아이가 기쁜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어머니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무엇을 느끼든 누군가에게는 별로 흥미롭지 않다. 나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이 믿음은 어른이 된 후에도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나,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도 잘 모르거나, 슬플 때 울지 못하거나, 기쁠 때 온전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깊은 연결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벽이 생기고 그 벽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아의 일부가 발달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자신을 봄으로써 자아를 형성합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내 감정에 반응하고 내 존재를 기뻐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이 반영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는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외부의 인정과 주목을 통해 이 공백을 메우려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감정적으로 부재했던 어머니를 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독립적인 척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려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어린 시절 필요를 표현해도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던 경험이 필요 자체를 숨기는 방어 기제로 변형된 것입니다. 이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가 만들어낸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 상처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성공하고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된 경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상처는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명을 줍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이 아이의 성취와 연결될 때 아이는 사랑의 조건을 배우게 됩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오면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1등을 하면 칭찬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실망, 한숨, 냉랭한 침묵. 아이는 이것을 사랑이 철회되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매우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일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며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완벽주의는 종종 이런 뿌리에서 자랍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실수를 하면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방어입니다. 성취를 이루어도 기쁨보다 잠시 안도했다가 다시 다음 과제를 향해 달려가는 패턴, 아무리 인정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 이 모든 것이 조건부 사랑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상대에게 완벽한 파트너, 완벽한 친구, 완벽한 부하 직원이 되려 합니다.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지워나가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모르게 됩니다. 상대가 불만을 표현하면 극도로 불안해지고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관계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문제는 이 가면이 너무 두꺼워져서 그 뒤에 있는 진짜 자신을 자신도 잊어버리게 될 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낸 자아가 오히려 진짜 사랑과의 연결을 막는 역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처는 과잉보호입니다. 너무 많이 보살펴서 오히려 아이가 자립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상처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사랑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보호와 통제는 아이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앞에 나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이가 실수할 것 같으면 미리 막아주고 힘든 상황에 놓이면 즉시 구해줍니다. 아이의 선택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개입합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아이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너는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세상은 위험해.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지나치게 망설이거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실패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큽니다. 또는 반대로 강하게 반발하여 극단적으로 독립적인 척하면서도 내면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의존성을 느낍니다. 관계에서는 의존적이거나 반의존적인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파트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상대를 지치게 하거나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벽을 치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건강한 상호의존, 즉 서로 의지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별화의 문제로 봅니다. 개별화는 우리가 집단적인 기대와 원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잉보호를 받은 사람은 이 개별화의 과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머니의 심리적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지거나 독립을 시도할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이 죄책감은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심어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반쯤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상처는 역할 역전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감정을 돌보아야 했던 경우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신의 삶이 힘듭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머니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의존합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을 아이에게 털어놓고 삶의 고단함을 아이와 나누며 아이가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이에게 어른의 짐을 지웁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가 울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루고 어머니를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아이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 항상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는 것, 누군가 불행해 보이면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깊은 불편함, 이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감정을 돌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자신의 것을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돌봄이 두려움에서 나오는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불안해지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도움을 요청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큰 내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근친상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용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아이가 어른이 담당해야 할 감정적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어머니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그 고통이 아이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세대를 통해 전달되는 무의식의 패턴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그 세대도 치유받지 못하면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이 사슬을 끊는 것은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을 의식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상처는 비교와 비판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거나 비판적인 말을 들어온 경우입니다. 어머니는 종종 좋은 의도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더라. 내 친구는 예의가 바른데 너는 왜 그러니? 왜 언니처럼 못하니? 이런 말들 뒤에는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이 말들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이 믿음이 아이의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내면에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며 성취를 이루어도 곧바로 그것의 부족한 점을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언제나 비교해서 자신이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발달한 오늘날 이 상처는 더욱 깊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이 끊임없이 눈앞에 펼쳐질 때 내면에 이미 비교와 비판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이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는 칭찬을 들어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진짜 나를 알면 실망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기꾼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내가 실제로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느낌, 언젠가 들통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그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자신의 모습들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부정하고 억압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충분히 완벽하게 보이면 부족한 나를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억압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여섯 번째 상처는 죄책감을 통한 통제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고통이나 희생을 이용하여 아이의 행동을 통제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가장 포착하기 어려운 상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뭐야. 내가 그러면 엄마 속상해.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런 말들은 어머니의 진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내가 어머니의 고통에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주장하면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고 갈등을 극도로 회피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죄책감은 항상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으로, 때로 지나친 친절로, 때로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하려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거나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할 때 이유 모를 불안이 올라오는 것, 이것이 죄책감으로 길들여진 내면의 반응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자아와 그림자의 분리를 심화시킵니다. 나쁜 것을 원하면 안 된다는 믿음이 강화되면 자신의 욕구와 분노와 좌절이 그림자 속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 억압된 감정들은 더 큰 에너지로 내면에 쌓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 내면에서는 거대한 분노를 안고 있는 경우,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경우, 이것은 그림자가 충분히 통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죄책감을 통해 통제받은 사람들은 종종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자신도 상대에게 죄책감을 이용하거나 반대로 상대의 어떤 불만 표현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나 항상 상대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립니다. 이 패턴은 의식하지 않으면 세대를 통해 반복됩니다. 이 6가지 상처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 또는 반대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불효처럼 느껴지는 죄책감. 두 감정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감정 모두 당신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아직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특별한 무게를 가집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깊은 문화적 정서가 있고 그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화적 기대가 자신의 심리적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자신이 배은망덕한 자식이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치유는 비난이 아닙니다. 치유는 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려 한 사람.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당신이 받은 상처는 실제합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의식화야말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에서 작동하던 패턴을 의식의 빛 아래로 꺼내는 것. 그것이 자신을 탓하거나 어머니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치유의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치유는 작은 걸음들로 이루어진, 때로는 2발 앞으로 나아가다 1발 뒤로 물러나는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분명히 가능하고 그 변화는 실제합니다.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어머니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자신의 고통을 빠르게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감은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경험한 것들, 당신이 느꼈던 것들, 당신이 필요로 했지만 받지 못한 것들, 그것들은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깥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내면에만 가둬두면 그것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언어로 표현되면 그것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어린 시절의 패턴이 반복되는 순간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을 때 즉시 부정하게 되는 것, 갈등 상황에서 무조건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서 지쳐가는 것. 이런 순간들에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이 상황에 진정으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 오래된 패턴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인가? 이 알아차림은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냅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깐 멈추고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면 아이를 다시 돌보는 것입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에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것들을 지금 어른이 된 자신이 내면의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 실수를 했을 때 가혹하게 비판하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
피곤하면 쉬어도 된다고, 슬프면 울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판과 비교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자기 합리화나 게으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것과 자신의 결점을 외면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자기 돌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경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지 않는 모임에서 거절하기, 지나친 부탁을 들어줄 여력이 없을 때 솔직하게 말하기, 이것이 죄책감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경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고 해서 관계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건강한 경계가 있는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어집니다. 경계 없이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소진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자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용서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 오해합니다. 용서는 상대가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고통이 나의 현재를 계속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어머니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가 자신의 삶을 계속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처가 다시 떠오를 때마다 다시 조금씩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용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충분히 허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느끼지 않은 채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그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억압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도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는 종종 매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전문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처가 깊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강함의 표현이지 약함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심리 상담에 대한 문턱이 높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거나 아직도 심리 상담을 사치나 사서 고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에 가듯 마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융심리학에 기반한 심층 심리치료, 내면 아이 작업, 인지행동치료, 정서중심치료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지는 직접 경험해보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적 치유도 함께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감정들은 몸 안에도 저장됩니다. 만성적인 긴장, 이유 없는 피로, 소화 문제, 수면장애 등이 심리적 상처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몸을 느끼는 연습, 명상이나 요가 같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활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관계에서 치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관계 안에서 과거의 패턴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내면의 오래된 믿음들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 나는 있는 그대로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경험으로 서서히 대체되는 것입니다. 융은 개별화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로 만들어진 자신도 아니고 어머니에게 반발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자신도 아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인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평생에 걸친 심리적 성숙의 방향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당신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 주지만 당신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는 다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상처에서 시작된 패턴이 당신의 아이에게 또는 당신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당신이 치유될 때 그 치유는 당신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에게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지 당신 주변의 어른들이 자신의 한계와 상처 안에서 충분히 줄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지금 당장 가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 오늘 하루 자신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치유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옛 패턴이 반복되더라도 다시 알아차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치유입니다. 당신의 삶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정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는 당신의 일부이지만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처 산에서도 당신은 이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었기를, 그리고 그 빛이 당신 안에 이미 있는 더 큰 빛을 향한 길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